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4년 8월 8일 오후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독극물을 복용하고 실려온 환자가 있습니다. 50세 남성으로 혼수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신속한 위세척과 치료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안들은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거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남성이 병원에 실려오기 불과 하루 전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날인 8월 7일 저녁 6시 26분 중국 허난성 루어시 공안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하 주차장에 한 젊은 여성이 칼에 찔렸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공안은 곧장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목 주위에는 20여 차례의 칼자국이 남아있었죠. 수지품과 차량을 통해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그녀는 루어시 법원 소속의 37살 왕자자 판사였습니다. 공안은 즉시 아파트 주차장에 CCTV를 확보했어요. 보니까 사건 발생 30분 전 한 중년 남성이 주차장에 들어와 몸을 숨기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왕 판사가 주차장에 들여와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자 숨어있던 남성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녀에게 칼을 휘둘렀죠. 영상을 확인한 공안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 왕 판사를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라 판단했습니다. 즉시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녀와 원한 관계에 있던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에 착수했어요. 젊은 여성 판사가 원한에 의해 살해됐다는 사실은 허난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었죠. 이에 공안은 여론을 의식한 듯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바로 다음날 용의자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50세 남성 당즈진이었죠. 제가 지금부터는 당즈진을 당씨라고 부를게요. 공안이 당씨를 검거하려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독극물을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더라고요. 공안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신속한 치료 덕분에 당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빨리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리고 왕 판사가 살해된 지 5일 후인 8월 12일 공안은 당시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 왜 젊은 여성 판사에게 원한을 품고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의문을 가졌는데요. 해답의 실마리는 넉 달 전인 2024년 4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날 당신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도로에서 리모 씨가 운전하던 소형 자동차와 그의 자전거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차량이나 자전거 모두 큰 파손은 없었고요. 사람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죠.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합의하라며 금전적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자전거 수리비와 함께 왼쪽 발목과 목이 조금 아프다며 5,000위안, 하나로 약 95만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운전자 리 씨는 이 정도 사고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벌어졌죠. 이 싸움이 길어지자 당신은 그럼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소리쳤고 운전자 리 씨는 그럼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간에 서로 좋게 사고를 합의하려던 교통경찰은 어쩔 수 없이 정식으로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었어요. 자, 그날 오후 당신은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무려 29일이나 입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태어난 후에는 보험사에 입원비와 사고 당시 입었던 옷, 전기 자전거의 파손 비용으로 약 360만 원을 청구했죠. 하지만 보험사는 당시가 요구한 금액이 자신들의 보험 산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거부하고 훨씬 낮은 수정안을 제시했죠. 보험사가 자신들이 정한 보상안을 받고 끝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당시가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줬죠. 변호사는 그가 제출한 손해 근거를 토대로 29일간의 병원 입원비, 옷과 전기자전거의 손실 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총 3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손해 산정의 근거로 한 사진을 제출했는데요. 자신이 사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55만 원짜리 가죽 재킷이 찢어진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를 캡처해서 제출을 했죠. 또한 전기자전거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2021년에 34만 원을 주고 산 자전거를 구입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즉시 보험사 측도 병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29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일만 입원을 했고요. 또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도 경구용 진통제와 국소 진통제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어요. 또한 15일 후에는 퇴원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당시가 거짓으로 아픈 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내용들도 거짓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추가적으로 몇 개의 사실이 더 드러납니다. 교통경찰의 바디캠 영상에서 사고 당시 당신은 그 55만 원짜리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즉, 그는 입지도 않았던 고가의 가죽 재킷이 사고로 찢어졌다고 허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파손되었다며 구입가 전액을 요구했던 전기자전거, 그것 또한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고용주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보험사는 고용주가 사고 후 직접 자전거 수리에 14,250원을 지출한 내역까지 확인을 했고 이를 모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바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된 피해자 왕판사였습니다. 그녀는 2011년 9월 러시 인민법원에 임용되어 소송 접수부의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부터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을 전담해왔죠. 2023년 한 해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2건의 교통사고 재판을 심리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2024년 8월까지 총 271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왕 판사는 13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녀는 당시와 보험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죠. 그 결과 당시는 병원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입지도 않았던 고가의 가죽 재킷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자기 소유도 아닌 고용주의 전기자전거를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꾸며서 구입비용 전액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왕 판사는 형사처벌까지 고려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 최소한의 보상만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줬습니다. 2024년 7월 23일 왕 판사는 당시가 보험사에게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인 1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가 보험사에 36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보험사에 돈을 물어주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당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이 판사가 보험사 편을 들었다면서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곧장 판사를 미행했고 거주지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전날 저녁 6시, 그녀가 차량을 주차하는 위치까지 사전에 파악해뒀습니다. 8월 7일 사고 당일, 당신은 오후 5시 48분 칼 2자루를 품에 넣고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 침입했어요. 그리고는 약 30분 동안 왕 판사를 기다렸죠. 오후 6시 20분, 그녀가 퇴근해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숨어있던 당 씨가 뛰어나와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몸과 목 부위를 20차례 이상 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왕 판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한편 당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칼과 예비로 준비했던 칼 모두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갔죠. 2024년 12월 19일 허난성 안양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피고인 당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된 7인 합의부 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식 배심원제의 일종으로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제도예요.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 당 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 이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재판부가 보험사 편을 들었다며 판사에게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인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한 채 판사를 미행하고 끝내 살해에 이르렀습니다. 이 범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중국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요. 이에 대해 당 씨는 자신이 왕 판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한 계획적 살인 및 주요 범죄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죠. 고의적 살인이 인정될 경우 사형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식해서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짜뉴스를 보고 오히려 이 피해자인 왕 판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살해된 그녀가 부유층의 고급 차량을 탄다며 서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배상을 조금 더 청구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면서 판사가 대가를 받고 보험사 편을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덧붙여서 당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판사를 죽이고 자신마저 독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겠냐며 그를 동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참나.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에게 분노를 품은 끝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판사는 국가를 대신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며 법의 체계의 상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 판사를 해친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죽인 걸 넘어 사법 권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죠. 그래서 재판부는 판사를 살해한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024년 12월 23일 피고인 당 씨에게 사형과 정치적 권리의 중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왕 판사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바쁜 판사 업무 속에서도 아픈 부모와 어린 자녀를 홀로 돌봐왔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병원과 법원, 집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는데
그 와중에도 맡은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피곤할 때면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깨와 목을 가볍게 두드리는 게 그녀만의 짧은 휴식이었죠. 그녀는 강인하고 낙관적이며 가족과 삶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이런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엔 운전자와의 합의를, 다음에는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마지막엔 법정에서의 보상 기회마저 스스로의 욕심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몇백만 원을 둘러싼 그의 분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 대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비극은 그의 어리석음과 분별 없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7월 1일 아침 9시 40분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베이 공화국 본부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이날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 기념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 기념일이 1921년 7월 23일이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정리를 위해서 공식 기념일은 7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은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겉모습부터 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다가가서 제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폭탄, 일명 몰로토프 칵테일에 불을 붙여서 건물 입구에 벌써 8개를 던져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발로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고 공안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 혼란을 틈타 남성은 곧장 20cm짜리 시카를 꺼내들고 빠르게 움직였죠. 먼저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고 이어서 1층 로비로 들어가 공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로비와 근무실에 있던 4명이 차례대로 공격당했고 모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폐, 간, 목, 이 주요 장기를 겨눌 정도로 매우 공격이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건물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고 9층과 10층을 지나 최종적으로 21층까지 올라가서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찔렀죠. 시칼뿐만 아니라 망치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또한 최루 스프레이까지 동원해서 공안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공격은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총 6명의 공안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대부분이 폐나 간, 목 같은 이 주요 장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공안들은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죠. 범인은 공격을 마친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날의 공격은 단순한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창당일에 맞춰 공안들을 노린 전례 없는 테러 사건이었죠. 범인은 당시 28살이었던 남성 양지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원칙주의자였는데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규칙을 어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불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살아간 셈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러했습니다. 2007년 10월 양지아는 상하이 시내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별일 아닌 일상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공안이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들은 그의 자전거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자전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전거 소유증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잠깐 외출한 터라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자전거 소유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지만 공안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 너 같은 놈들 내가 많이 봤어. 야, 따라와. 가서 조사해보자고. 그들의 이 말투는 굉장히 위압적이었고 양지아는 결국 공안에게 끌려가서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훨씬 넘어선 사실상 폭력적인 취조였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공안들은 거칠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를 다뤘습니다. 그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수차례 밀쳤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죠. 멍든 팔을 일부러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고 어떤 공안은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너같이 무가치한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야. 양지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와 폭력에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난 뒤 6시간 만에 양지아는 석방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그에게 깊은 분노와 모욕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공안들의 이 부당한 폭력과 모욕에 강한 불만을 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공안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만 위안, 하나로 190만 원을 청구했죠. 하지만 공안국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죠. 이 사건이 그렇게 흐지부지 묻혀버리면서 감정은 점차 분노에서 복수심으로 변해가는데요.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겪은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단순한 호소나 시위가 아닌 공안 자체를 겨냥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국 공산당 창당일인 7월 1일을 범행일로 지정합니다. 날짜로부터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였죠.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어요. 특히 초기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사제폭탄을 만들기로 했고 그가 선택한 도구는 바로 몰로토프 칵테일이었습니다. 이 화염병은 시위나 전투 상황에서 흔히 쓰는 무기인데 제작도 비교적 간단하고 이동이 쉬워서 적합했죠. 양지아는 유리병에 휘발유를 채우고 입구에 천조각을 심지처럼 끼워 넣어서 화염병을 완성했습니다. 사용법은 단순했어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던지면 이 병이 깨지면서 이 안에 있던 휘발유가 폭발적으로 불길을 퍼뜨리게 되는 방식이었어요. 8개의 화염병을 만든 후 칼, 망치, 체류 스프레이를 추가로 구비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 결전의 날.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표적은 명확했어요. 공안국.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안국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공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예요. 단순한 테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행동에 공감을 하거나 지지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양지아는 경찰의 횡포에 맞서 싸운 사람이라며 그를 동정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중국 고전소설 수오지에 나오는 영웅 무송에 비유하기도 했죠. 심지어 그의 SNS 계정에는
당신은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메시지가 남겨질 정도였어요. 양지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런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고 심지어 국영 언론까지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베이징 뉴스는 양지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고 변호사와 공안 사이에 유착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대중이 공안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며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공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를 수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조직이 아니에요. 국가안보, 사회통제, 반정부 인사감시, 시위 진압, 심지어 인터넷 검열까지 담당하는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셈이죠. 이런 과정에서 공안은 종종 무리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양자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공안의 폭력성은 과거에도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3년 광저우에서 발생한 순즈강 사건인데요. 후베이성 출신의 순즈강이라는 대학 졸업생이 당시 광저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임시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안에게 체포됐어요. 임시 거주증은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려면 별도로 신분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안국에서 신분증, 거주지 증명, 고용 증명서를 내고 발급받는 방식인 거죠. 이는 도시 간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판 여론이 커져서 폐지되었지만요. 아무튼 이 순주강은 단순히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고 3월 20일 구금시설에서 공안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공안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죠. 오히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의 권한은 더 강화됐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 국가 행사에 흠집이 날까봐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검열과 통시 감시가 한층 더 심해졌고 거리에는 불황자 단속을 핑계로 수시로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 양지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공안의 가혹한 수사 방식, 권력 남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통제됐어요. 상하이 지역 언론은 보도를 중단했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빠르게 삭제되었으며 관련 검색어조차 차단됐어요. 그러나 이런 억압이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죠. 2008년 10월 13일 양지아의 항소 재판이 열린 날 상하이 법원 앞에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시위와 농성을 벌이다 결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양지아는 이미 사회적으로 억울한 자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도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어머니가 고용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만 원한다 라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하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상하이 공안국에 감금시켜버려요. 결국 시간 내에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당국은 양지아에게 상하이 명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셰유민과 셰진을 지정 변호인으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셰유밍은 자베이구 정부의 법률 고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정부층과 연관된 인물이 어떻게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변호인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지아는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심판대에 서게 되죠. 2008년 8월 27일 상하이 법원에서 양지아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일반인이나 언론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양지아가 신문 중 공안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지아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재판은 고작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끝난 이 재판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피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판결을 최종 승인합니다. 불과 5일 뒤인 26일 상하이에서 양지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사형은 약물 주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죠. 참고로 이 사건은 2012년 독립영화감독인 잉량의 영화 밤이 내리면을 통해 재조명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양지아의 어머니 시점에서 사건을 다루며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그 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지만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감독은 홍콩으로 망명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억압과 침묵 속에 놓인 한 개인의 저항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권권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집약체였습니다. 양지아는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중국 사회 곳곳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구조, 권력을 감시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침묵하는 법정. 이 모든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양지아는 중국 현대사의 어딘가에서 계속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